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발레로 태어난 문학작품, PDF, 이걸 보면서요, 문학작품이 어떻게 춤으로, 발레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니까 발레 레퍼토리의 한 30% 이상이 문학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꽤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줄거리를 옮겨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쵸? 그 문학 언어가 어떻게 무용수의 몸짓, 또 음악, 무대랑 어우러져서 뭐랄까 원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글자가 움직임으로 살아나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게 역시 셰익스피어겠죠. 그렇죠. 워낙 그 인간 감정의 깊이나 드라마가 강렬하니까요. 발레 안무가들이 정말 사랑하는 작가죠.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이건 뭐 버전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케네스 맥밀란 버전이 아주 유명한데요. 아, 맥밀란. 이분은 특히 인물들의 관계, 그 심리 묘사에 탁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발코니 파드 때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게 그냥 아름다운 이인무 이걸 넘어서서요. 서로를 들어올리는 그 리프트 동작 같은 걸 보면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첫사랑의 그 벅찬 감정, 그거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거든요. 아, 그냥 읽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 있잖아요. 죽음 장면조차도 아주 길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만들어서 슬픔 속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죠. 이게 발레만의 힘이에요. 한여름밤의 꿈이나 오셀로 같은 다른 작품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한여름밤의 꿈도 멘델스존 음악이랑 같이 유명하고요. 셰익스피어는 정말 끝이 없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줬다면 러시아 문학은 좀 다른 걸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심리 묘사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발레로 만든 존 크랑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데요. 좋은 크랑코요? 네, 오페라 음악이 아니라 차이콥스키의 자른 교향곡이나 피아노곡들을 이렇게 잘 편곡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오네긴의 그 후회, 또 타티아나의 성장, 이런 내면의 변화를 아주 섬세한 드라마로 풀어냈죠. 아, 음악도 새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인공의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의 모습까지 무대 위에 담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라트만스키 같은 현대 안무가들도 계속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문학작품의 사회적 배경까지 담아내는 거군요. 네, 그런 깊이가 있죠. 그럼 프랑스 낭만주의는요. 지젤, 라 실피드 이런 작품들이 바로 떠오르는데 아, 맞아요. 지젤. 이게 사실은 하이느리히 하이네가 소개한 독일 전설 그 빌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빌리요? 네, 결혼 전에 죽은 처녀들의 영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막은 아주 현실적인 사랑과 배신을 다루고 2막은 갑자기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죠. 아, 그 대비가 강렬하죠. 네, 그게 바로 낭만 발레의 특징이에요. 라실피드도 비슷하게 공기에 정령하고 인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신비롭고 좀 슬픈 감성이 이 시대 문학이랑 발레에 다 녹아 있어요. 동화도 정말 중요한 원천이죠. 호두까기 인형 같은 거요. 그럼요. 호프만의 원작 동화 호두꺼기 인형과 생지왕. 이걸 마리우스 푸티파랑 차이콥스키가 만나서 온 가족이 즐기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발레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 발레 몰라도 다 아는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발란신, 누레이에프, 수많은 버전이 있고요. 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것도 재미있어요. 아, 돈키호테도 발레가 있군요. 네, 이것도 푸티파 안무인데요. 원작 소설의 그 철학적인 풍자, 이런 것보다는 스페인의 아주 정열적인 춤, 그리고 발레 테크닉을 확 부각시켰어요. 테크닉이라면요? 특히 그 여주인공 키트리가 추는 32번 연속 회전, 푸에테라고 하거든요. 아, 그 한 발로 계속 도는 거요? 네, 맞아요. 한 다리로 딱 서서 다른 다리로 채찍질하듯이 휙휙 돌리는 건데 이게 엄청난 고난도 기술이라서 그 자체로 아주 화려한 볼거리가 되죠. 발레리나의 기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고요. 네, 원작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베 프레보의 마농 레스코를 원작으로 한 케네스 맥밀란의 마농. 이건 또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 좀 도덕적으로 모호한 그런 면까지 춤으로 그려낸 게 특징이고요. 캐르멘도 물론 빼놓을 수 없죠. 롤랑 푸티 버전이 유명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렇게 서양 문학 말고 우리 한국 문학도 발레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활발합니다. 예전부터 국립발레단에서 심청이나 춘향 같은 우리 고전을 발레로 만들었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박완서 작가님 단편소설이라던가 신경숙 작가님의 엄마를 부탁해 같은 현대문학 작품들도 발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대문학까지요? 네. 우리만의 정서를 어떻게 이 발레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문학은 발레에 깊이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주고 또 발레는 문학의 움직임, 시각적인 차원을 더하면서 서로 풍성하게 만들어 온 거네요. 정확해요. 셰익스피어 드라마부터 러시아 소설의 심리, 프랑스 낭만주의, 동화, 그리고 우리 이야기까지. 와, 진짜 많은 이야기가 춤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마리우스 푸티파나 케네스 맥밀란 같은 위대한 안무가들, 그리고 찰콥스키나 프로코피에프 같은 작곡가들의 역할이 정말 컸죠. 네, 그들의 창의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이 그냥 옛날 유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현대 안무가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뭐랄까 사회 변화 같은 걸 반영하면서 동시대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고전이 계속 살아 숨쉬는 거군요. 그렇죠. 진화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들이 발레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주는지 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고전이나 드라마 위주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SF 소설 아니면 스릴러, 좀 더 실험적인 현대문학들 이런 것들이 발레랑 만나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학과 발레의 다음 만남은 또 어떤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